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어울린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아서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지만 한때는 아픔을 겪었어요. 어릴 적에 저는 자주 동생들을 돌봐주면서 자랐어요. 동생들이 많이 혼이 나는 편이었는데 첫째 동생과는 7살 차이, 막내 동생과는 9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던 때에도 동생들은 아직 초등학교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는 것이 제게 익숙해지고 아이들을 챙기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전공과 직업도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미운 4살 반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중학생 사춘기가 어려운 시기로 봤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답변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또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베테랑 선생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고 제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후회도 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아요. 꾸밈 없는 순박한 아이들과 보낸 시간 덕분에 제 성격도 많이 유연해졌고 항상 긍정적인 말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지만 친구를 달래며 직원을 불러서 유리 조각을 치워주었고 손가락이 베인 친구에게는 항상 조심하라며 캐릭터 밴드를 꺼내 붙여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며 지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왜 웃는지 모르는 저에게 돼 너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어린이가 된 것 같아 라며 물었고 밴드는 무슨 의미냐고 물으며 죄송해했어요. 요즘 우리 반 친구들이 캐릭터를 사랑해서 내 선생님은 이제 그만 쉬세요. 그만 놀려라 이런 직업적인 당면 문제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을 어린이처럼 대할 때가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 좋은 날씨에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러 갔어요. 2명씩 짝을 지어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나무와 꽃을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눴어요. 그리고 근처 놀이터에도 들려 아이들과 놀았어요. 최종 목적지는 놀이터였는데 어린이집보다 훨씬 크고 놀기 좋은 기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너무 좋았어요. 공간이 넓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산책을 기다리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미끄럼틀에 태울 용기가 부족한 아이도 담아 미끄럼틀을 태웠어요.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선생님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놀았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명의 아이가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됐어요. 깜짝 놀란 저는 그 아이에게 뛰어가 권태를 해서 상처 입은 아이를 일으켜 달래주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는 근처 약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약사님이었어요. 어린이집 상비약을 사러 늘 그곳에 들리기에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네요. 어디 봐요. 많이 아프겠다. 약국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약 발라줄게. 그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약국 안으로 데리고 갔고 의자에 앉혀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만병통치약인 밴드도 붙여줬어요.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밴드를 붙이고는 울음을 그쳤어요. 저는 앉아있는 아이를 일으켜 손을 잡았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퇴근 후에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 약국 단골이신데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떡해. 괜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친 아이의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그럴 수도 있다며 크게 다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원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아이들을 학원시키고 퇴근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쪽에 위치한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낮에 도움을 준 곳이었기 때문에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와 달콤한 빵 몇 개를 구매하고 되돌아가려 했을 때 아직 영업 중인 약국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약국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을 때 직원이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약국 바깥에서 산 커피와 빵을 건네줬습니다. 그 남자는 고마워할 필요 없다며 받아들였지만 낮에 받았던 선물이니까 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지만 그 남자가 부르며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거절했지만 그는 많아서 혼자 다 먹기 힘들다며 권했습니다. 결국 내주는 그에게 따르기로 했는데 약국 뒤에는 일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파, 냉장고, 커피 머신, 토스트기 등이 마련되어 있었죠. 그 남자는 구매한 빵을 접시에 옮겨 커피와 함께 제공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어때요? 맛있지요? 배우신 건가 봐요. 제 취미 생활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르다면 지금 나는 바리스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좋으시면 내일 저녁에 함께 할래요? 저녁이요. 그랬더니 커피와 빵을 사주셨으니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서 그래요? 음악 불편하시면요? 아니요, 같이 저녁을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퇴근 후 다시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제가 웃음이 많은 편이었지만 그 사람도 제게 못지않게 웃음이 많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저녁을 즐겁게 먹은 뒤 그 사람은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뜬금없는 이야기라서 그냥 있었죠. 그러자 그 사람은 평소에 제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말했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모시는 모습에 반하셨다고 했죠. 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그 사람은 심사숙고할 필요 없다며 지금처럼 친절하게 지내자는 뜻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웃음이 지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만났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 남자의 유머러스한 말 덕분에 계속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 좋게 남았어요. 그의 말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고 퇴근이 일찍인 나를 위해 그는 일찍 움직였고 퇴근이 늦은 그를 위해 나는 퇴근 후 약국에 들러 커피를 사 마시며 그를 기다렸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녔어요. 어느 날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그를 우리 부모님께 들키게 됐고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를 집 안으로 초대해 밥을 대접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의 연애를 보게 됐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생선을 잡아왔을 때 그 남자도 함께 낚시를 하려 애썼어요. 그는 우리 부모님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속에 더욱 더 자리를 잡았어요. 1년가량의 연애 끝에 결혼을 제안해줬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직업상 이유로 망설이던 제가 연애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결혼을 하자고 나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랑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당신 집에서 나를 좋아하시겠어요? 반대의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이지 나는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면 부끄러워요. 나는 내 일에 자부심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해요? 약사와 어린이집 교사 중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약사가 뭐에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격지심이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나는 결혼까지 생각한 적 없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계속되는 그 남자의 구애에 흔들렸어요. 결코 안 할 거라고 결심한 결혼. 그 남자는 돌아오는 주말에 자신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했어요. 반대하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긴장이 더 커졌어요. 주말이 되니까 그 남자가 데리러 와줬어요. 긴장하는 저에게 그 남자는 괜찮다며 손을 잡아줬어요. 그의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님께 인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계시던 그 어머님은 눈빛이 살짝 심술궂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엿보였죠. 전혀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마치 그녀를 싫어한다는 듯이 느껴졌고, 그녀는 낯선 사람과의 만찬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친해지고 나서 식사를 하자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고, 과일과 차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모금 차를 마신 후 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거 맞냐? 아이들 뒤치다꺼리 할 거 많을 텐데. 한 달에 얼마를 벌어? 어머님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고, 그 질문에 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남자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 왜 하세요? 라며 평소보다 많이 떨리면서도 어머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어요. 약사 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아가씨 생각은 어때? 이 결혼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자 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결혼에 부정적입니다. 하고 전했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여기선 그래도 돼. 뒷담화하지 말고 진심을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머님의 학대적인 질문에 나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죠.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긴데요. 페이지 하단에 있는 번역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웃었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어제의 일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선뜻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 준비를 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다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출근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집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좀 어때? 나아졌어? 어머님은 어떠셔? 그냥 그렇지 뭐. 우리 결혼은 안 되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득할게. 무슨 수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건데? 나 못 믿어. 당신은 믿지만 어머님은 못 믿어. 그럼 됐어. 나만 믿으면 돼. 남편은 끝까지 자신만 믿으라고 말을 했고. 그런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끝인 건지. 저희 둘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고 만났지만 애매모호한 그 상황이 저는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약국에 들렀다가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어요. 마주치고 말하자 바로 그 집콕 내내 커피 마시다가 밖에서 어머님 목소리 들리네요. 볼일 보러 와서 아들이랑 집에 가신다고 하셔서 저도 심장이 쿵쾅거려요. 밖으로 나가서 인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긴장돼 있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다가 그 남자가 나를 안으로 데려오네요. 나가지 않겠다고 허리 돌려서 말했는데 그 남자는 피해도 소용없다며 왜 숨어 있는지 물어보고 나가자며 손을 잡아당기네요. 참지 않겠다고 고집부렸지만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너무 놀라서 다리 끼어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어머님은 화를 내며 왜 여기 있는지 묻더니 우리 아들이랑 안 된다고 했지. 아침에 아이들 뒤처지게 하는데 내 아들인 약사를 포기하라고 했네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있었는지 나가라며 당부하셨어요. 이런 일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는 정신이 혼미해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다. 그 남자는 잘못이 없었지만 나는 그를 보지도 않고 나왔다. 그의 말에 믿음의 진위를 찾던 중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반대하는 어머니를 보고 이런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깊게 상처받을 것 같았다. 그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 남자는 기다려달라 했지만 한 달을 기다려도 변화가 없다면 이별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는 나를 붙잡았다. 결국 그에게 맞서지 못해 결혼을 허락한 후 연락도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집으로 가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었다. 다시 만나는 것을 생각하니 머리카락이 촉촉해졌다. 그의 집에 가면서 어머니는 종이를 던져주었다.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정도는 받아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준비해 줄 수 있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어요. 종이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품들은 가득했고 여러 품목이 있었습니다. 이불부터 가방, 코트까지 여러 물건이 적혀 있었고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결혼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꼭 필요한 걸까요? 거기다 기름을 한 바가지 퍼부었어요. 어머님이 혼수품을 준비할 때 쓰라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혼수 목록으로 사람끼를 죽이는 것 같았죠. 건넨 돈이겠지만 돈 자랑인 것 같았어요. 결혼 안 할 이유가 뭐예요?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거지가 아니야? 어째서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지? 그냥 고마워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너도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지? 아니. 나에게 한도 넘게 있는 돈이 있고 엄마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결혼을 허락해주겠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너는 뭐든지 쉽게 받아들여서 편한 것 같아. 내 말대로 해보자.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쓸 돈인데 지금 쓰는 게 뭐 어때서 좋게 생각하자. 응, 깊이 생각하지 말고 결혼 문제 조속히 정리하자. 지겨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 사람이 준 돈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긴 했지만 매일 기분 풀어주려 애쓰는 그 사람 덕분에 결국 돈을 받게 되었어. 어머니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 결혼을 허락받게 못했어. 그래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속이 후련했어. 몇 달 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살이 저절로 빠졌어.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가 적어주신 물건들을 하나씩 샀는데 부모님께서 놀라셨어. 하나 둘이 아니라 이렇게 비싼 걸 살 여유가 있냐고 했어. 솔직하게 말했더니 부모님 표정이 어두워졌어. 결혼 전부터. 돈 때문에 이렇게 되어 걱정입니다. 부모님은 원래 그 남자를 잘 대해주셨지만 돈의 출처를 알고 나서 훨씬 더 잘 챙겨주셨어요.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남자의 눈치도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전 괜히 준비한 음식이라 미안했어요. 제가 돈을 주고 나서부터 그 남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았죠. 이제는 거만해진 모습이 보였어요. 제보다 자신의 위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쓸 때 한마디씩 던졌어요. 가격을 비교해서 샀냐? 왜 사는 거를 미리 말하지 않았냐?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건 왜 이렇게 쪼잔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들 집에 들어가야 할 물건인데 왜 이렇게 팍팍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돈을 주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답답했죠. 돈 이야기만 했어요. 결혼식장도 더 싼 곳, 웨딩 촬영도 더 싼 곳, 가구, 가전제품 모든 것을 다 싼 것만 고집했어요. 본인은 별뜻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말이겠지만
내게서 돈을 받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듯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는 게 어떨까 했는데 갑자기 다시 왜 당신도 지금 힘들어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나요? 매번 돈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언제 그런 적 있나요? 그래, 당신이 돈을 준 후로부터 그런 걸 매번 했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당신이 변한 거야. 아, 그만 좀 하자. 당신이 자만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어. 혼자 생각하고 확신하고 이젠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당신이 달라진 걸로. 그만해. 결혼을 준비하며 그 남자와 많이 싸웠어요. 다른 이들은 싸우는 게 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어려웠어요. 그 남자의 한숨조차도 나를 향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정말 계속 진행해도 될까 했어요. 그 돈 때문에 제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점점 결혼을 해도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았어요. 확신이 서지 않아 결혼을 때리고 싶었지만 결혼식이 벌써 코앞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되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았고 우울했어요. 식욕도 없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자서 얼굴에도 까칠한 표정이었죠. 내 고민을 눈치챈 눈치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왜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도 그랬죠? 아마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넌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고마워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결국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친구들과 지인들이 찾아왔어요. 다들 예쁘다며 축하해주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감사하게도 와주셨고 우리 반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편지가 삐뚤빼뚤해서 제게 전해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웃음이 나왔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나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어요. 아버지가 남자에게 내 손을 전해주는 그 순간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결혼한다는 느낌이었죠. 주례사를 듣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나누며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어요. 많이 울어서 메이크업을 계속 고치러 오셨어요. 좋은 날인데 신부가 많이 우면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눈물을 참으려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진정시키고 그 남자의 지인이 준비한 이벤트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부케는 며칠 전 상견례를 한 어린이집 선생이 받기로 했어요. 2번 던져서 겨우 성공했죠. 손님들은 식사를 하러 가셨고 우리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패백실로 갔어요. 축의금을 받은 동생이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나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준 봉투가 사라졌는데요. 결혼식장 사무실에서 정산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남편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뒤적이며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와 통화해서 알았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봉투를 가지고 있어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며 70 그곳으로 다시 가보자며 어른들은 거기로 가셨고 직원은 CCTV가 있으니 살펴보자고 말했어요. 우리는 집중해서 화면을 살펴봤어요. 제가 준 봉투를 받은 남자가 자신의 가방 안에 봉투를 넣었고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까지 그대로 지켜져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그 남자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가방을 들고 조심스레 패백실 구석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봉투를 빼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곳에는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마침 축의금을 찾는다며 밖으로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본 가족들은 일제히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3시간 동안 찾아 헤맨 범인은 바로 어머님이었죠. 축의금을 빼돌리고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며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셨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 축의금을 빼돌리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어머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이 더 아까운 이네 거지. 어머님은 뻔뻔스럽게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님을. 그 남자는 나에게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았고 나 또한 그에게 그렇게 보였다. 내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 남자는 미심쩍게 나를 바라보며 저의 어머니에게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셨고 부모님께서 급히 말씀하셨고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피해가고 싶어 부모님을 선뜻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부모님은 분하여 함께 계셔야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밀었다.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안 된다며 같이 있으려 하셨지만 나는 가라고 소리 질렀다. 그때 부모님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어렵게 발걸음을 떼셨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나를 향해 잔인한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선택이므로 참아냈지만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도둑질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왔다. 그 남자는 가족 사이에 경쟁이 있었기에 그것이 화난 것인지 전화를 한 것인지 돌아가려 했다. 나는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며 아직은 남녀 사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신고한 것이 맞다며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그때 어머니는 눈에 진지한 표정을 짓고 나를 삼키는 듯한 무섭게 쳐다보았다. 다른 집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지금까지 키워주었던 친부모님께 축의금을 주고 떠난다. 그러니 어느 집 모친이 그렇게 자랐기에 부모님이 되어 보였다. 축의금을 가지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은 어머니에게 진정하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모욕을 안기냐고 경찰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경찰은 가족 문제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취소해 주려 했지만 어머니의 뻔뻔한 행동에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말리던 그 남자가 경찰을 부르고 나와서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식은 것 같아 하늘의 기회라 생각해서 결혼을 취소했어요. 축의금 돌려주세요. 내 집 식구도 아닌데요. 남의 돈으로 뭘 하겠어요? 이 정도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요? 어머니는 한복 속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저에게 던졌어요. 화가 나지만 그 봉투를 주었고 내가 한 혼수품은 안 돌려받을 거야. 내가 결혼했으니 그냥 가져가. 뭔가 큰돈인 줄 알겠어요? 항상 마음속으로 실망했으니까 그 꼬락서니도 따지지 않아요. 이 돈도 제겐 없었거든요. 내 자식이 혼수에 돈을 썼으니 이해해 주시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왜 내 자식 돈으로 한 걸까요? 다 내 아들 돈이니까 마음껏 가져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내 돈일 땐 상관없었는데 아들 돈이라니 신세가 든 모습이네요. 이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 자랑하고 다니면 좋아하나 봐요. 아들이 며칠을 피땀 흘린 돈을 도둑질해서 보나 봐요. 피땀 흘려 모은 돈인 줄도 모르고 입이 귀에 걸려요. 악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검사, 판사로 여러 해 안 가지만 약사로만 몇 년 동안이요. 정말 이런 소리는 그만두세요. 부모를 건드려 오나요? 아니, 이제 저의 말은요. 어머니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야기의 주요 인물, 그 남자에 대해서 이후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아마 그의 삶도 자신의 방향으로 향해 가고 지난 일들은 전부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혹시 한 번도 안 다시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 번의 실패 후 결혼했어요. 많이 망설였지만 남편을 믿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때때로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화가 나진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편해질 거라 믿어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